야, 이 미친년아! 술맛 떨어지게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고 지랄이야!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소주병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투명한 액체가 식당 바닥을 적셨다. 서울 영등포구의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할매 순대국밥. 점심 장사가 한창이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은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아르바이트생인 여대생 민지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발치에는 깨진 병 조각과 쏟아진 깍두기 국물이 엉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뭐, 죄송! 말로 하면 다야? 내 바지에 튄 국물 어쩔 거야! 이거 이태리제 명품이라고! 알아? 검은색 쫄티를 입어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사내 독사파의 행동대장. 곽철우가 민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손등에는 뱀 문신이 징그럽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봐요. 손님, 왜 그러십니까? 학생이 실수한 건데. 주방에서 달려나온 사장 박동훈이 곽철우의 팔을 잡으려 했다. 박동훈은 특전사 상사 출신으로 다부진 체격을 가졌지만 손님을 상대로 힘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라! 이 꼰대 새끼가 어디서 몸에 손을 대? 곽철우의 옆에 있던 부하. 두 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덩치 큰 사내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식사하던 손님들은 숟가락을 놓고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이 동네 우리가 관리하는 거 몰라? 보호비 낸다고 유세 떠냐? 서비스가 개판인데 돈을 어떻게 받아? 곽철우가 박동훈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쳤다. 박동훈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테이블 하나가 와르르 무너졌다. 뚝배기가 엎어지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으악!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곽철우가 민지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는 순간이었다. 탁 소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인 맑은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아주 정갈하게 내려놓는 소리였다. 구석 자리였다. 출입구와 주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사각지대. 그곳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검은색 볼캡을 눌러쓰고 헐렁한 후드티를 입은 그녀 헌병 특임대 대장 한시연이었다. 밥 좀 먹읍시다. 시끄러워서 체하겠네. 나직하지만 식당의 소음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곽철우가 행동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실핏줄이 섰다. 뭐야? 저 기집애는! 야! 안 들리냐? 지금 누가 짖었는데? 곽철우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한시연에게 다가갔다. 한시연은 깍두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오독오독 씹었다. 그녀의 시선은 곽철우가 아닌 반쯤 비워진 국밥 그릇에 고정되어 있었다. 귀가 먹었나? 밥 먹는데. 조용히 좀 하라고. 이게 진짜 돌았나? 곽철우가 성큼성큼 다가와 한시연이 앉은 테이블을 군화발로 걷어찼다. 쾅 소리와 함께 국물이 넘쳐 흘렀다. 야! 오냐 오냐 하니까 세상이 네 거 같지? 눈을 안 깔아? 한시연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처럼 어두웠다. 감정이 거세된 마치 죽은 물고기를 보는 듯한 건조한 눈빛. 그 눈을 마주한 순간 곽철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이한 감각을 느꼈다. 식사 예절 안 배웠어? 한시연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배워 처먹은 게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건가? 이 씨발년이!
곽철우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투박한 손바닥이 한시연의 뺨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들었다. 사람들은 질끈 눈을 감았다. 하지만 타격음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우지끈하는 섬뜩한 파열음이 식당을 울렸다. 아! 비명을 지른 건 한시연이 아니었다. 곽철우였다. 그의 손목이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한시연이 앉은 채로 왼손을 뻗어 날아오는 곽철우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비틀어버린 것이다. 손 치워 밥상에 먼지 날리잖아. 한시연이 곽철우의 손목을 잡은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165cm 남짓한 크지 않은 키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거구의 곽철우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형님! 뒤에 있던 부하 2명이 당황하여 달려들었다. 한 놈이 의자를 집어들고 한시연의 뒤통수를 노렸다. 한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곽철우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의 몸을 방패처럼 돌려 세웠다. 퍽억. 부하가 휘두른 의자는 곽철우의 등짝에 정확히 꽂혔다. 곽철우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반동을 이용해 한시연이 곽철우의 등을 밟고 도약했다. 공중에서 몸을 비튼 그녀의 발이 의자를 든 부하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착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초. 남은 한 명이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다. 은색 칼날이 번뜩였다. 이 미친 사내가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한시연이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뚜껑을 집어 던졌다. 뚜껑은 회전하며 나라가 사내의 미간을 강타했다. 악! 사내가 비틀거리며 시야를 잃은 순간 한시연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의 주먹이 사내의 명치에 깊숙이 박혔다. 숨이 턱 막힌 사내가 무릎을 꿇었다. 한시연은 주저없이 니킥으로 사내의 코를 뭉개버렸다. 3명단 10초 만에 건장한 조폭 3명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 신세가 되었다. 식당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박동훈 사장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다. 특전사 출신인 그의 눈에는 보였다. 저건 싸움이 아니었다. 살인 기술이었다. 급소만을 골라 타격하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 한시연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곽철우에게 다가갔다.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는 곽철우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다. 밥값은 하고 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너 뭐야? 이 동네 애 아니지? 우리 독사파가! 가만! 독사파? 한시연이 피식 웃었다. 지렁이가 아니고? 그녀가 곽철우의 머리를 바닥에 쳐박았다. 쿵 소리와 함께 곽철우가 기절했다. 사장님, 한시연이 고개를 돌려 박동훈을 바라봤다. 국밥 하나 다시 말아주세요. 다 식어서 맛이 없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하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다. 대신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식당 앞을 가로막았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충 세어봐도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아이고, 이를 어째 손님, 빨리 뒷문으로 도망가세요. 저놈들 독사파 본대입니다. 박동훈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는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있었다. 손님들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지 오래였다. 가게 안에는 한시연과 박동훈, 그리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알바생 민지뿐이었다. 한시연은 새로 나온 국밥에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응,
이제 좀 따뜻하네. 손님, 지금 국밥이 문제입니까? 저놈들 진짜 깡패들이라고요. 사장님, 깍두기 좀 더 주시죠. 박동우는 기가 막혔다. 이 여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가, 아니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가. 그때 유리문이 박살나며 조폭들이 들이닥쳤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독사파의 부두목 마강수였다. 190cm가 넘는 거구에 얼굴을 가로지르는 칼자국이 험악한 인상을 더했다. 어디냐 우리 애들 병신 만든 년이. 마강수가 굵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곽철우와 부하들을 본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접니다. 한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가를 닦았다. 그녀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마강수를 올려다봤다. 여자? 이 조그만 기집애가 그랬다고. 마강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야, 장난까지 마라. 뒤에 숨은 놈 누구야 나와. 숨은 놈 없는데. 굳이 찾자면 내 뱃속에 들어간 돼지 정도? 한시연의 도발에 마강수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 건방진 년이? 야, 문 잠가 오늘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간다. 부하들이 셔터를 내리고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어두컴컴한 밀실이 되었다. 공포에 질린 민지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조와 합의는 없다. 제 팔다리 다 분질러서 창고로 끌고 가.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 마강수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들이 무기를 고쳐잡고 한시연을 포위했다. 사장님 한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동훈에게 말했다. 학생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가세요. 문 잠그고 나오지 마시고 하지만 방해됩니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위압감에 박동훈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지를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제 홀에는 한시연과 20명의 조폭들 뿐이었다. 죽여. 선두에 있던 놈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한시연은 상체를 살짝 숙여 피함과 동시에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찍었다. 억소리도 못 내고 놈이 쓰러졌다. 그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한시연은 테이블 위로 뛰어올랐다. 좁은 식당 안 테이블과 의자는 그녀에게 훌륭한 장애물이자 무기였다. 그녀는 테이블을 밟고 날아올라 놈들의 정수리를 내리찍고 멱살을 잡아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다. 잡아. 다리 잡아. 조폭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 그녀를 덮치려 했다. 한시연은 뚝배기 받침대를 집어던져 시야를 가린 뒤 로우킥으로 놈들의 무릎 관절을 차례로 박살냈다. 우직근 뚝화직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가 리듬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헌병특임대에서도 대테러 진압 교관을 맡았던 인간 병기였다. 좁은 공간에서의 근접 전투, 살상 기술은 그녀의 전공이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10명 넘는 조폭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마강수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뭐야 저거 특수부대야?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여자는 경찰도 깡패도 아니었다. 살인을 위해 훈련받은 살인 기계였다. 야, 다 비켜. 마강수가 품에서 사시미 칼을 꺼냈다. 30cm가 넘는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였다. 부하들이 길을 텄다. 잘하네. 근데 칼침 맞고도 버티나 보자. 마강수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그의 칼이 한시연의 목을 노리고 찔러 들어왔다. 단순하지만 힘이 실린 위협적인 공격이었다. 한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칼날이 목에 닿기 직전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틀어 간발의 차로 피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마강수의 손목을 낚아챘다. 크. 마강수가 힘으로 버티려 했지만 한시연은 그의 힘을 역이용해 몸을 회전시켰다. 업어치기 거구의 마강수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테이블 위로 처박혔다. 와장창. 테이블이 박살났다. 마강수는 숨이 막혀 컥컥거렸다. 한시연은 그의 손에서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다. 칼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그녀가 마강수의 손등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다. 아악. 칼날은 손가락 사이 틈을 파고들어 바닥에 박혔다. 진짜 찔리지는 않았지만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한시연은 마강수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경찰 불러. 내 발로 걸어 나갈 테니까.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이었다. 영등포 경찰서 강력 2팀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한시연은 조사실 의자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후루룩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옷에는 피가 튀어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맞은편에는 강력계의 베테랑 최 반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한시연의 신원 조회 결과가 뜬 모니터와 한시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름 한시연 32세 직업 프리랜서 번역가. 최 반장이 헛웃음을 지었다. 아가씨, 아니 한시연 씨.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혼자서 조폭 23명을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것도 독사파 행동대원들을. 근데 번역가 호신술을 좀 배웠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요. 한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호신술? 뼈를 17군데나 부러뜨리는 호신술도 있나? CCTV 보니까 아주 날아다니던데. 급소만 골라서 타격하고. 이거 일반인 솜씨 아니야. 솔직히 말해 어디 소속이야? 국정원? 아니면 북파공작원? 최 반장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20년 형사 생활의 감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냄새가 났다. 아주 위험하고 거대한 조직의 냄새가 정당방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고 가게 문을 잠그고 감금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저항했을 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한시연은 법 조항을 들이밀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녀의 말은 틀린 게 없었다. 목격자인 박동훈 사장과 알바생의 진술도 일치했다. 합법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당신 정체가.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고 서장이 들어왔다. 서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최 반장, 잠깐 나와봐. 최 반장이 밖으로 나가자 서장이 귓속말을 했다. 당장 풀어줘네. 서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여자 신원이 불분명합니다. 조사 더 해봐야. 위에서 전화 왔어. 국방부야. 건드리지 말고. 정당방위로 처리해서. 즉각 귀가 조치하란다. 더 캐면 우리 다 옷 벗는다고. 국방부요? 최 반장이 멍하니 조사실 안을 들여다봤다. 한시연은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있었다. 정확하게 꼬린 군인.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구나. 최 반장은 혀를 찼다. 헌병 특임대, 그것도 특수임무대 대장이라면. 신원은 1급 보안 사항일 터였다. 잠시 후 최 반장이 다시 들어왔다가 보세요. 정당방위 인정됐습니다. 한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녀가 꾸벅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최 반장이 그녀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독사파 놈들 복수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놈들 뒤에 더 큰 놈들이 있어요. 몸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한시연이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작게 중얼거렸다. 오라고 하세요. 이번엔 병원이 아니라 영안실로 보내줄 테니까. 경찰서를 나온 한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복귀하라. 휴가는 끝났다. 한시연은 휴대폰을 덮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독사파 놈들이 국밥집을 다시 건드리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주차해 둔 검은색 SUV에 올랐다. 휴가는 무슨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미소를 비추고 있었다. 강남의 한 고급 유흥업소 VIP. 룸 고막을 때리는 음악 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방 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최고급 양주병들이 질비했지만 아무도 잔을 들지 않았다. 소파 정중앙 한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를 태우고 있었다. 독사파의 두목 장두식이었다. 그의 앞에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마강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가락이 으깨져 퉁퉁 부은 손은 바닥을 짚지도 못한 채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 장두식이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마강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계집의 한 명한테 우리 애들 23명이 박살이 났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서까지 갔는데 국방부 백으로 유유히 걸어 나왔다. 이거 맞냐? 형님. 그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사시미칼을 맨손으로 잡고 사람 뼈를 젓가락 부러뜨리듯이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강수의 고개가 돌아갔다. 장두식이 테이블 위에 있던 크리스털 잿더리로 마강수의 얼굴을 후려친 것이었다. 마강수의 찢어진 이마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내렸다. 변명하지 마. 쪽팔리니까. 장두식이 피 묻은 잿더리를 바닥에 툭 던졌다. 강수야. 우리가 건달짓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 나와바리? 아니야. 가오야. 가오. 근데 지금 강남 바닥에 소문이 다 퍼졌어. 독사파가 여자 하나한테 털려서 개망신 당했다고. 장두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구두굽으로 마강수의 부러진 손가락을 짓밟았다. 아악. 마강수의 비명이 룸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방음벽이 철저하게 소리를 삼켰다. 이건 전쟁이야. 자존심 회복 못하면 우리 조직은 내일 당장 다른 하이에나 새끼들한테 뜯어먹혀. 그 계집애 그리고 그 국밥집 본보기로 삼아야겠다. 장두식이 뒷짐을 지고 창밖을 바라봤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의 비릿한 미소를 비췄다. 최 실장 불러 애들 장난은 끝났으니까 진짜 칼잡이가 나서야지. 같은 시각 영등포의 순대국밥집 가게. 문은 닫혀 있었지만 불은 켜져 있었다. 깨진 기물들을 정리하는 박동훈 사장의 손길이 분주했다. 한시연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대장 아니 한시연 씨. 이제 그만 가보세요. 놈들이 다시 올 겁니다. 박동훈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사장님 707 특임대 출신이시죠? 한시연의 뜬금없는 질문에 박동훈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까 저놈들 막을 때 자세, 그리고 칼 잡는 그립 일반 보병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사관이셨습니까? 상사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저 국밥 파는 장사치일 뿐이죠. 박동훈이 씁쓸하게 웃었다. 한시연은 종이컵을 내려놓았다. 군인은 전역해도 군인입니다. 지켜야 할 게 있으면 물러서지 않는 거, 그게 우리 본능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상대는 조직폭력배입니다.
한시연 씨 혼자 감당하기엔 혼자가 아닙니다. 한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가죽 장갑을 꺼내 천천히 착용했다. 저놈들 자존심 때문에라도 오늘 밤에 다시 올 겁니다. 그것도 더 지독한 놈들을 데리고. 사장님은 민지 학생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가게를 비우라고요? 내 평생 일군 가게입니다. 가게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목숨은 다시 못 세웁니다. 그리고 한시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제가 이 가게 기스 하나 안 나게 지켜드립니다. 제 밥줄이기도 하거든요. 그때였다 가게. 박 가로등이 팍 하고 꺼졌다. 골목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한시연이 입가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왔네요. 손님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은 적막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정적 속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투둑, 투두둑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며 아스팔트를 적셨다. 한시연은 가게 뒷문으로 빠져나와 2층 옥상 난간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시선은 칠흑 같은 골목, 어귀를 응시하고 있었다. 야간 투시경 따위는 없었지만 헌병 특임대 시절 극한의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어둠 속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사각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는 발소리. 일반인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소리였다. 아니, 넷 단순한 깡패들이 아니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대형을 갖춰 움직이는 폼이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긴 우비를 입고 있었다. 그가 손짓하자 뒤따르던 3명이 그림자처럼 흩어졌다. 1명은 배전반 쪽으로, 2명은 가게 정문과 후문으로. 전문 킬러인가? 한시연은 난간을 넘어 소리 없이 바닥으로 착지했다. 빗물에 젖은 바닥이었지만 물 튀기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배전반을 건드리려던 남자의 뒤로 한시연이 다가갔다. 남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도는 순간 한시연의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동시에 그녀의 다른 손이 남자의 목동맥을 정확히 눌렀다. 흡.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했다. 한시연은 쓰러지는 남자를 부드럽게 받아내 바닥에 눕혔다. 그때 우비를 입은 남자가 멈춰섰다. 냄새가 나는군. 피냄새. 우비의 남자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 그는 독사파가 고용한 청부업자, 업계에서 도살자라 불리는 최 실장이었다. 숨바꼭질은 취향이 아니라서 최 실장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번개 칠 때 번쩍인 그것은 2자루의 날카로운 단검이었다. 나와라.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한시연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비를 그대로 맞으며 선 그녀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서늘했다. 남의 영업장 앞에서 칼춤 추는 건 무슨 예의지? 예의? 하하, 너였구나. 강수놈을 병신으로 만든 게. 최 실장이 혀로 입술을 핥았다. 여자라니 더 재밌군. 예쁘게 포을 떠주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실장이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뱀처럼 유연하고 빨랐다. 양손의 단검이 한시연의 목과 복부를 동시에 노리고 들어왔다. 한시연은 뒤로 물러서며 칼날을 피했다. 옷깃이 살짝 베어나갔다. 빠르다. 확실히 아까 상대했던 동네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살인을 업으로 삼는 자의 기술이었다. 최 실장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칼날의 궤적은 빗줄기를 가르며 한시연을 압박했다. 한시연은 계속해서 방어하며 뒤로 물러났다. 왜? 도망만 다니나? 소문하고 다르잖아. 최 실장이 비웃으며 칼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한시연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등. 뒤는 벽이었다 걸렸다. 최 실장의 눈이 희열로 빛났다. 칼날이 한시연의 심장을 향해 쇄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시연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칼이 닿기 직전 한시연은 상체를 숙이며 다리를 걸었다. 동시에 벽을 박차고 반동을 이용해 최 실장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뭐. 최 실장이 당황하여 칼을 거두려 했지만 늦었다. 한시연의 팔꿈치가 최 실장의 턱을 올려쳤다 퍽. 고개가 젖혀진 최 실장의 복부에 한시연의 주먹 연타가 꽂혔다 하나, 둘, 셋 숨 쉴 틈도 없는 묵직한 타격 크역. 최 실장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한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최 실장의 손목을 낚아채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다. 누가 보냈어 장두식인가? 한시연이 꺾은 팔에 힘을 주며 물었다. 으악. 이거 안 나? 우리 애들이 오고 있다. 넌 오늘 죽은 목숨이야. 최 실장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애들. 한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부웅, 부웅. 수십 대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 그리고 쇠 파이프를 끄는 소름 끼치는 소리. 골목 양쪽 입구가 봉쇄되었다. 빗속을 뚫고 나타난 건 5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우비를 입고 손에는 회칼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형님 명령이다. 가게는 불태우고 여자는 산채로 잡아와라.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한시연은 최 실장을 기절시켜 바닥에 던졌다. 그녀는 빗물을 닦아내며 숨을 골랐다. 1대 50. 이건 싸움이 아니었다. 학살의 현장이 될 터였다. 그때 닫혀있던 국밥집 문이 열렸다. 혼자 폼 잡는 건 여전하시구먼 박동훈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지만 잘 손질된 군용 야전 삽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공사판에서 쓰는 거대한 오한말을 든 건장한 청년 2명이 더 있었다. 박동훈의 해병대 전우회 후배들이었다. 사장님, 도망가라고 했잖습니까? 손님 두고 도망가는 사장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가게 단골을 건드리는 놈들은 해병대 명예를 걸고 용서 못하지. 박동훈이 야전 삽을 빙글 돌리며 한시연 옆에 섰다. 한 대장, 등 뒤는 우리가 맡으리다. 앞만 보고 뚫어요. 한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가웠던 그녀의 눈빛에 뜨거운 전의가 불타올랐다. 그럼 청소 좀 시작해 볼까요?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다. 그 빛에 번득인 것은 수십 개의 칼날과 그보다 더 날카로운 한시연의 살기였다. 죽여버려. 독사파 조직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좁은 골목으로 쇄도했다. 빗물 튀기는 소리와 고함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시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달려드는 놈의 야구방망이를 피하고 놈의 멱살을 잡아 끌어 뒤따라오던 놈과 충돌시켰다. 쾅. 두 놈이 엉켜 넘어지자마자 한시연은 넘어진 놈의 등을 밟고 도약했다. 공중에서 몸을 비튼 그녀의 발차기가 뒤에 있던 놈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가격했다. 컥. 착지와 동시에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머리 조심해라. 한시연의 손에서 쇠파이프가 춤을 췄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게 아니었다. 찌르고 맞고 관절을 가격하는 정교한 봉술이었다. 놈들의 팔다리가 꺾이고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등 뒤에서는 박동훈의 야전 삽이 불을 뿜었다. 해병대 기수 열외 없이 다 대가리 박아. 박동훈은 야전 삽의 넓은 면으로 놈들의 뺨을 후려치고 날로 무기를 쳐냈다.
그의 후배들 역시 오한말을 휘두르며 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벽을 쳤다. 뭐야, 저놈들. 뚫어. 다 밀어버려. 조직원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숫자로는 압도적이었지만 좁은 골목이라는 지형은 그들의 수적 우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좁은 길목을 틀어막은 한시연과 박동훈 일행은 일당백의 기세로 놈들을 분쇄하고 있었다. 한시연은 쇠파이프가 휘어지자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쓰러진 놈의 회칼을 뺏어들었다. 칼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녀는 칼등으로 놈들의 손목과 발목 인대를 가격했다. 죽이지는 않지만 다시는 싸울 수 없게 만드는 잔혹하고 효율적인 기술이었다. 피가 빗물에 섞여 붉은 강을 이루었다. 그때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한시연의 눈을 멀게 했다. 부아앙.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한시연을 향해 돌진했다. 핸들을 잡은 놈은 쇠사슬을 휘두르고 있었다. 비켜. 한시연이 박동훈을 밀치고 옆으로 몸을 날렸다. 오토바이가 스치고 지나가며 가게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그건 미끼였다. 오토바이 소리에 시선이 뺏긴 사이 지붕 위에서 두 명이 뛰어내려 그물을 던졌다. 잡았다. 그물이 한시연의 몸을 덮쳤다. 그녀가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달려든 놈들이 그물을 잡아당겨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곧이어 4~5명이 그녀 위로 덮쳐 눌렀다. 이 독한 년, 이제 끝이다. 한 놈이 벽돌을 들어 한시연의 머리를 내려찍으려 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퍽. 벽돌을 든 놈의 머리가 앞으로 꺾였다. 박동훈이 던진 야전 삽이 놈의 뒤통수를 강타한 것이다. 한대장, 지금이야. 박동훈이 소리쳤다. 한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 그물을 찢었다. 찢어진 틈으로 손을 뻗어 자신을 누르고 있던 놈의 급소를 찔렀다. 물론 칼날이 아닌 손잡이 끝부분으로 윽. 놈이 고통에 몸을 웅크리자 한시연은 그물을 걷어차고 솟구쳐 올랐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야수처럼 흩날렸다. 상황 종료시킨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는 방어 위주였다면 이제는 섬멸이었다. 한시연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사슬을 집어들었다. 헌병 특임대 시절 폭동 진압 훈련 때 익힌 기술이 그녀의 본능을 깨웠다. 철썩. 쇠사슬이 허공을 가르며 놈들의 다리를 휘감았다. 한시연이 힘껏 잡아당기자 세 놈이 동시에 중심을 잃고 나뒹굴었다. 그녀는 쓰러진 놈들을 밟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놈들의 앞면을 연달아 가격했다.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독사파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괴물이다. 저게 사람이야? 빗속에 서 있는 한시연은 피와 빗물로 범벅이 된 채 악귀처럼 보였다. 50명 중 절반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남은 놈들의 전의는 이미 상실된 상태였다. 그때 골목 끝에 세워진 고급 세단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짝짝짝 차 문이 열리고 장두식이 우산을 쓴 부하의 호위를 받으며 내렸다. 그는 참혹한 현장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기는커녕 흥미롭다는 듯 웃고 있었다. 대단하네. 내 평생 이 정도로 싸움 잘하는 여자는 영화에서도 못 봤어. 장두식이 한시연에게 다가왔다. 한시연 씨라고 했나? 우리 애들 반 병신 만든 값은 치러야지. 한시연은 쇠사슬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장두식을 노려봤다. 직접 오셨네. 쓰고 덜어주려고. 말도 잘해. 근데 어쩌나? 자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혼자서 세상을 다 상대할 순 없어. 장두식이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세단의 뒷좌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끌려 나왔다. 언니 살려주세요, 민지였다.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이 묶인 채 놈들에게 잡혀 있었다. 박동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비겁한 새끼들. 애를 놔줘. 박동훈이 달려나가려 했지만 한시연이 팔을 뻗어 그를 막았다. 비겁? 건달이 비겁한 게 어딨어. 이기는 게 장땡이지. 장두식이 민지의 머리에 권총을 겨눴다. 차가운 총구가 민지의 관자놀이에 닿았다. 대한민국에서 총이라니.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짓이었다. 자, 이제 선택해. 내가 무릎 꿇고 내 구두를 핥으면 이 기집애는 살려주지. 아니면 여기서 뇌수가 터지는 꼴을 보게 될 거야. 장두식이 비열하게 웃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한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시선이 장두식의 손가락, 방아쇠, 그리고 민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빠르게 훑었다. 거리는 10m 빛 때문에 시야가 흐리다. 상대는 총을 들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절망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시연은 헌병특임대 대장이었다. 인질 구출 작전은 그녀의 주특기 중에서도 주특기였다. 무릎 꿇으라고 장두식이 소리쳤다. 한시연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장두식의 입꼬리가 승리감에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한시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서 무언가 날아갔다. 아까 바닥에서 주운 깨진 소주병 조각이었다. 슉. 으악. 유리 조각이 장두식의 손목에 정확히 박혔다. 총을 든 손에 힘이 풀리며 총구가 바닥으로 향했다. 탕. 오발된 총알이 아스팔트를 때렸다. 지금이야. 한시연은 무릎을 꿇으려던 반동을 이용해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다. 10m의 거리가 단 1초 만에 좁혀졌다. 장두식이 당황하여 다시 총을 들려 했지만 이미 한시연의 주먹이 그의 명치에 꽂힌 뒤였다. 장두식이 숨을 헐떡이며 고꾸라졌다. 한시연은 그의 손에서 권총을 뺏어 분해해버리고 장두식의 목을 움켜쥐었다. 게임 끝났어. 뱀 대가리 한시연의 차가운 선고가 빗속에 울려 퍼졌다. 장두식이 연행되고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경찰차의 경광등 붉은 빛만이 젖은 아스팔트 위를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다. 최 반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장두식을 보며 혀를 찼다. 강남 바닥을 주름잡던 독사파의 두목이 꼴사납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라니. 한시연 씨, 아니 한 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최 반장이 한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민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박동훈 사장은 한시연에게 건넬 따뜻한 물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그냥 한시연이라고 부르세요. 지금은 민간인이니까 민간인이라. 민간인이 조폭 50명을 상대로 전쟁을 치릅니까? 그것도 혼자서. 최 반장은 주변을 둘러봤다. 골목 곳곳에 쓰러진 조직원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개 중에는 뼈가 부러져 일어나지도 못하는 놈들이 태반이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치명상을 입은 놈은 없었다. 정확하게 전투 불능 상태로만 만들었다는 증거였다. 놈들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정당방위 요건은 충분할 겁니다. 알아요. 국방부 아니 위쪽에서 연락 또 왔으니까 당신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대체 군 복무 시절에 무슨 일을 했길래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보호하는 겁니까? 한시연은 대답 대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장두식, 저놈이 끝이 아닐 겁니다. 그녀의 말에 최 반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립니까? 장두식 같은 놈이 겨우 국밥집 하나 밀어버리려고 총까지 들었을까요?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뒤에 누군가 더 큰 손이 있습니다.
저놈들에게 돈을 대주고 이 땅을 노리는 진짜 주인 말입니다. 최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 그래도 조사 중입니다. 이 일대 재개발 사업권 태산건설이라는 곳에서 눈독 들이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요. 장두식은 그저 청소부였을 뿐이고 태산건설 한시연이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다. 익숙한 이름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민들의 터전을 빼앗기로 악명 높은 기업. 그때 연행되던 장두식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회장님이 알면 너희 다 죽었어. 태산의 오 회장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형사들이 장두식을 억지로 차에 밀어 넣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장두식은 한시연을 노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너 밤길 조심해라. 회장님 사냥개들은 나랑 차원이 달라. 진짜 지옥을 보게 될 거다. 경찰차가 떠나고 한시연은 박동훈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당분간 가게 문 닫으세요. 그리고 민지 학생 데리고 처가나 안전한 곳으로 피해 계십시오. 한 대장 또 혼자 짐을 짊어지려고? 박동훈이 안타까운 눈으로 물었다. 이건 제 싸움이 됐습니다. 저놈들이 제 국밥 먹는 시간을 방해했거든요. 한시연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태산건설의 오 회장.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포식자였다. 장두식의 실패는 그에게 자존심의 상처가 되었을 테고 그는 더 잔혹한 방법으로 보복해 올 것이다. 한시연은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다. 도청이 불가능한 특수 단말기였다. 접니다.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태산건설 오중석 회장. 그가 고용하는 사설 용병 업체 리스트, 그리고 최근 입국한 외국계 킬러들의 명단 10분 내로 부탁합니다. 전화를 끄는 한시연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그쳤지만 더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사냥개라 주인이 누구든 목줄을 끊어주는 게 내 전문이지.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 지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대한 물류창고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태산건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자재 창고이자 그들이 해결사들을 양성하고 무기를 보관하는 불법 아지트였다. 창고 안 오중석 회장은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와인을 흔들고 있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번뜩이는 눈빛과 다부진 체격은 그가 산전수전 다 겪은 야수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장두식 그 멍청한 놈이 결국 이를 그르쳤군. 오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앞에는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이국적인 외모, 그리고 얼굴을 가로지르는 긴 흉터. 그는 국제용병 시장에서 고스트라 불리는 1급 암살자였다. 회장님,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자르셔야 합니다. 꼬리. 아니지, 머리를 잘라야지. 감히 내 사업장에 흙탕물을 튀긴 그 계집애의 목을 가져와야겠어. 오 회장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던졌다. 한시연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들어있었다.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시체는 흔적도 없이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고스트가 짧게 대답하고 뒤로 물러났다. 창고의 그림자 속에서 수십 명의 용병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조폭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살인 기술을 익힌 전문가들이었다. 같은 시각 한시연은 폐공장이 내려다 보이는 야산 중턱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망원경이 들려 있었다. 경비가 삼엄하군. 열 감지 카메라의 동작 감지 센서까지. 정보원의 보고는 정확했다. 이곳이 태산건설의 심장부였다. 그리고 박동훈 사장이 납치된 곳이기도 했다. 한시연이 가게를 비우라고 경고했지만 놈들은 한 발 빨랐다.
박동훈이 짐을 챙기러 잠시 들른 사이 놈들이 그를 덮쳐 이곳으로 끌고 온 것이다. 이는 명백히 한시연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함정인 걸 알면서도 들어가는 게 군인의 도리지. 한시연은 장비를 점검했다. 총기는 없었다. 대신 그녀의 허리춤에는 3단봉과 군용 단검, 그리고 직접 제작한 연막탄과 섬광탄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산을 내려가 공장 외벽으로 접근했다. 높이 3m의 철조망 한시연은 망설임 없이 철조망을 타고 넘었다. 옷깃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착지와 동시에 그녀는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다. 순찰을 돌던 경비견 2마리가 킁킁거리며 다가왔다. 맹렬하게 짖으려는 순간 한시연이 놈들의 미간을 정확히 눌렀다. 개들이 낑소리 한 번 못 내고 기절했다. 1층 입구는 정면 돌파가 불가능해. 환풍구로 간다. 한시연은 배관을 타고 건물 외벽을 올랐다. 3층 높이의 환풍구 덮개를 소리 없이 뜯어내고 좁은 통로로 몸을 밀어넣었다. 먼지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그녀는 환풍구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2층 중앙홀에 박동훈이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이봐, 친구. 내가 믿는 그 여자가 정말 올 것 같나? 고스트가 박동훈의 뺨을 칼끝으로 톡톡 건드렸다 온다. 반드시 와. 그리고 너희는 다 죽었어. 박동훈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웃었다. 재밌군. 그럼 어디 한번 볼까? 고스트가 손짓하자 용병들이 사방에 매복했다. 완벽한 킬존이었다. 들어오는 순간 십자포화를 맞게 될 위치 한시연은 환풍구 덮개를 조용히 열었다. 그리고 품에서 연막탄 2개를 꺼내 안전핀을 뽑았다. 치익.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2층 홀을 뒤덮었다. 뭐야? 어디서 들어온 거야? 사격 개시. 쏘지 마. 아군이다. 용병들이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다. 연기 속에서 시야가 차단되자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 혼란의 틈을 타 한시연이 환풍구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착지함과 동시에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품에서 테이저건을 빼앗았다. 지지직. 푸른 전류가 흐르며 용병 하나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위치 파악. 9시 방향. 고스트가 소리쳤다. 하지만 한시연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연기 속을 유령처럼 누비며 용병들을 하나씩 사냥했다. 3단봉이 놈들의 관절을 부수고 단검의 손잡이가 급소를 타격했다. 으악. 컵. 비명소리가 연기 속에서 메아리 쳤다. 오중석 회장은 3층 난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전현이 감히 내 안방에서. 오 회장이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소리쳤다. 뭐하고 있어? 가서 잡아. 못 잡으면 너희도 다 죽을 줄 알아. 경호원들이 2층으로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헌병 특임대 대장 한시연에게 연막은 장애물이 아니라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그녀는 어둠과 혼돈을 지배하는 포식자였다. 한시연은 박동훈의 결박을 끊었다. 사장님, 뛸 수 있겠습니까? 한 대장 역시 왔구먼. 박동훈이 비틀거하며 일어섰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꽉 잡으세요. 한시연이 박동훈을 부축하며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연기를 가르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날아왔다. 챙. 한시연이 3단봉으로 쳐냈다. 표창이었다. 고스트가 연기 속에서 걸어 나왔다. 쥐새끼가 꽤 빠르군. 고스트가 양손에 단검을 들고 웃었다. 사장님, 먼저 나가세요.
저놈은 제가 맞습니다. 한시연이 박동훈을 밀쳐내고 고스트와 마주 섰다. 한국에도 쓸만한 전사가 있었나? 보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말이 많네. 혀도 잘라줄까? 한시연이 자세를 낮췄다. 늑대의 소굴,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고스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있었다. 그가 내지르는 단검은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다. 한시연은 3단봉으로 칼날을 쳐내며 방어에 집중했다. 쇳소리가 공장 안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빈틈이 없어. 한시연은 혀를 찼다. 단순한 킬러가 아니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엘리트 용병이었다. 힘, 속도, 기술 모든 면에서 한시연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왜? 지쳤나? 숨소리가 거친데 고스트가 비웃으며 몰아붙였다. 그의 칼날이 한시연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전술복이 찢어지며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다. 한대장. 도망치던 박동훈이 멈춰섰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다시 달려왔다. 오지 마세요. 나갑니까? 한시연이 소리쳤지만 박동훈은 듣지 않았다. 전우를 버리고 가는 해병은 없다. 박동훈이 고스트의 뒤통수를 향해 파이프를 휘둘렀다. 하지만 고스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숙여 피했다. 그리고 뒤로 발을 뻗어 박동훈의 복부를 강타했다. 크억. 박동훈이 벽에 처박혔다. 귀찮은 파리 새끼가. 고스트가 박동훈을 확인 사살하려는 듯 칼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한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동료를 잃을 순 없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스쳐 지나갔다. 작전 중 자신의 실수로 부하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 그것이 그녀를 올가매던 사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슬이 끊어졌다. 건드리지 마. 한시연이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방어를 포기했다. 고스트의 칼이 그녀의 옆구리를 향해 들어왔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몸을 비틀어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는 전술을 택했다. 푹 칼이 한시연의 옆구리를 찔렀다. 하지만 깊지 않았다. 근육을 수축시켜 칼날을 잡아둔 것이다. 고스트가 당황하여 칼을 빼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 잡았다. 한시연의 미소가 섬뜩했다. 그녀는 고스트의 팔을 잡고 그대로 박치기를 날렸다. 쿵. 고스트의 코뼈가 주저앉았다. 충격으로. 그가 비틀거리는 사이 한시연은 꽂혀있던 칼을 뽑아내고 엄청난 고통이 따랐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3단봉을 최대로 펼쳤다. 이건 내 부하 몫이다. 퍽. 3단봉이 고스트의 무릎을 박살냈다. 이건 사장님 목. 퍽. 반대쪽 무릎이 꺾였다. 고스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이건 내 국밥값이다. 한시연이 도약하여 고스트의 명치를 내리찍었다. 고스트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상황이 종료되자 3층 난간에서 지켜보던 오중석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자신이 고용한 최고의 살인 병기가 단 한 명의 여자에게 무너진 것이다. 이럴 수가. 오 회장은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시연이 2층 난간을 잡고 단숨에 3층으로 뛰어올랐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회장님, 저 여자가 옵니다. 남은 경호원 2명이 오 회장을 가로막고 섰다. 비켜. 한시연의 나직한 한마디. 경호원들은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돈을 받고 일하는 그들에게도 목숨은 하나뿐이었으니까. 오 회장은 이제 도간에 든 쥐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권총을 꺼냈다. 불법으로 밀수한 총기였다. 오지마. 쏘겠어. 내가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너 같은 게 감히 날 심판해? 오 회장이 총구를 한시연에게 겨눴다. 경제. 웃기지 마. 넌 그냥 늙은 도둑놈일 뿐이야. 한시연은 총구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갔다. 쏴봐. 맞힐 수 있으면. 오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알이 발사되었다. 하지만 한시연은 고개만 살짝 까닥여 총알을 피했다. 마치 총알의 궤적이 보이는 것 같았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어. 한시연이 오 회장의 손목을 낚아채 총을 뺏었다. 그리고 총을 분해하여 부품들을 바닥에 흩뿌렸다. 오 회장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10억? 아니, 100억?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제발. 목숨만. 한시연은 오 회장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사람의 존엄, 그리고 평온한 식사 시간. 그녀는 오 회장을 질질 끌고 난간으로 갔다. 아래층에는 박동훈이 고통을 참으며 서 있었다. 사장님, 경찰에 신고하세요. 여기 쓰레기장 청소 끝났다고. 그때 공장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두. 창문을 통해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경찰 헬기가 아니었다. 군용 헬기였다. 여기는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이다. 무장 해제하고 투항하라. 확성기 소리가 공장을 울렸다. 오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경찰도 매수할 수 있었지만 군대는 달랐다. 게다가 수도방위사령부라니. 창고 문이 폭파되며 헌병 특임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검은 대테러복을 입은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쓰러진 용병들을 제압했다. 선두에 선 지휘관이 한시연을 보고 경례했다. 충성. 대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한시연의 옛 부하이자 현직 헌병 특임대 팀장이었다. 한시연이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시연은 피식 웃으며 오 회장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타이밍 한 번. 기가 막히네. 뒤처리는 너희가 해라. 난 좀 쉬어야겠다. 그녀가 비틀거리자 박동훈이 달려와 부축했다. 한 대장, 괜찮나? 피가 너무 많이 나. 괜찮습니다. 그냥 좀 배가 고프네요. 사장님, 국밥 먹고 싶은데. 한시연의 시야가 흐려졌다.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고통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박동훈의 어깨에 기대어 스르르 눈을 감았다. 한 대장, 한 대장. 박동훈의 다급한 외침이 멀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끝났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오중석 회장은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절규했다. 태산건설의 비리는 곧 세상에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정의는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 한시연이 몸으로 증명한 진리였다.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맑게 갠 오후였습니다. 영등포의 낡은 골목을 지배하던 음습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리에는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할매 순대 국밥 한 달 전만 해도 조폭들의 행패로 파리만 날리던 그곳은 이제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붐비는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은 반짝반짝 닫혀 있었고 찌그러졌던 간판도 말끔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알바생 민지가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의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쟁반에 뚝배기를 가득 싣고 테이블 사이를 나비처럼 누비고 다녔습니다. 주방에서는 박동훈 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국물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삶의 의욕이 넘쳐 흘렀습니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박동훈 사장은 국자를 내려놓고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가게 안의 소음이 순간 박동훈의 귀에서 멀어졌습니다. 한 달 전 이곳을 지옥에서 건져 올려준 그 사람 한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였습니다. 박동훈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벅벅 닦으며 급히 홀로 나갔습니다. 민지 역시 주문을 받으러 가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손님. 아니, 은희님. 박동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의아한 듯 쳐다보았지만 박동훈은 개의치 않고 한시연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한시연이 모자를 살짝 들어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손님이면 됩니다. 사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날 이후로 홀연히 사라지셔서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뉴스 봤습니다. 그 건설사 회장이랑 깡패놈들 싹 다 구속된 거요. 다 선생님 덕분인 거 압니다. 한시연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죄 지은 놈들이 벌 받은 것뿐이죠. 그보다 주문 받아주세요. 배고픕니다.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민지야. 여기 특특대로 제일 맛있는 부위만 골라서 내와라. 돈은 받지 마라, 알았지? 네, 사장님.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지가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달려와 한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시연은 민지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뱀 문신이 있던 놈에게 잡혀 떨던 그 손은 이제 따뜻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넘칠 듯 담긴 고기와 뽀얀 국물. 한시연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좋네요. 여전히 그 한마디에 박동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가게 벽면에 걸려있는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정직과 신뢰라는 붓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군대 전역하고 이 가게 하나 지키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힘 있는 놈들이 와서 짓밟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박동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건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요. 덕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저도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겠습니다. 한시연은 깍두기를 씹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강한 분이십니다. 깡패들 앞에서 학생을 보호하려고 칼을 드셨잖아요. 그 용기가 없었다면 저도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이 국밥이 따뜻한 이유는 사장님의 그 마음이 담겨서 그런 거겠죠. 식사를 마친 한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동훈이 한사코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는 꼬깃꼬깃한 현금 10,000원을 카운터에 올려두었습니다. 장사하는 집에서 공짜 밥은 안 되죠. 번창하세요. 가시려고요? 이름이라도 제발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박동훈이 가게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한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국밥 맛있는 집 단골 손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시장 상인들은 웃으며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깡패들이 사라진 거리에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일상을 다시 조립하는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존경하던 군인이었던 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를 묻히며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 햇살 아래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띠링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온 복귀 명령이었습니다. 휴가 종료 즉시 부대 복귀 바람. 한시연은 짧게 숨을 내쉬고는 주차해 둔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살기나 피로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든든한 한 끼를 먹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따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국밥집 앞에서 박동훈 사장과 민지가 오랫동안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도시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러웠지만 그곳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침묵의 포식자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을 뜨고 있을 것입니다.